탄핵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 탄핵 소추안 처리 절차와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가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막판 변수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광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탄핵 소추안 처리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보고가 됐고요. 과정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오늘 일단 보고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일 어찌됐든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되면은 직권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행정부는. 예. 대통령은 자동으로 권한이 없어지고 대행 체제로 가는데 대행 체제는 지금 황교안 총리가 대행 체제를 맡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엔 헌재로 넘어가지고 헌재에서 최장 18개월 정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얼마나 유동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릴 수 덧붙여서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오늘 탄핵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보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시간 그리고 72시간 내에 이거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하도 돼 있어요. 그래서 표결의 탄핵안이 가결된 조건은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200명 찬성해서 그게 가결이 되면 예.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그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넘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시작돼요. 그다음에 탄핵 심리가 시작되죠. 그다음에 4번을 갖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어떤 권한이 직무가 정지된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현행법상은 180일 이내에 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되면 어차피 대통령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그 결정 이후에 2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가 정지되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네. 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떻게 갈 것인가? 헌법상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과정 중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몇 개월의 총리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논란의 소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초 야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찬성표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 세월호 7시간을 넣지 않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야당에 있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선명성을 선택을 한 거죠. 가결되는 것보다 그냥 현실적으로 가결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선명성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포기를 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야겠다 그런 예. 전략이 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걸 등에 업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여당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100% 하다가 결국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을 좀 남겨놓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비주류 모임인 시국회의에서는 일단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그래서 관철을 시켜야 하는데 야당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것이 찬성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위해서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핵심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면에 있어서는 비주류들이 좀 그 다음에 표결 이후에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월호 7시간 자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이 양보를 했을 때 예. 과연 탄핵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의원이 더 많을 것이냐. 예. 근데 사실 세월을 뺀다고 해서 찬성을 더 많이 하고 또 넣는다고 해서 또 적게 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은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야합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 잘못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역풍을 또 맞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가 되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안 자체에 대한 어떤 주도권적인 그런 싸움이 그러한 것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고 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빼고 안 빼고는 굉장히 명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7시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표면적으로 더 올라왔어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야당 입장은 그걸 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빼고 안 빼고가 탄핵안 가결에 사실은 결정되지 못한다. 그렇게 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박 쪽에서 이미 세월호 부분 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고 그러고 표결 전까지 일단 야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세월호 부분을 뺄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일단은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만약에 그걸 뺀다고 하면은 다른 요인들이 필요하겠죠. 다른 어떤 아니 뭐 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가지고 뭐 예. 이렇게 좀 전혀 다른 그 접근이 필요한데 예.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상황이 열리게 되면 통과되는 경우, 부결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걸 또 세분화시킨다면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턱걸이를 해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진짜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본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 자체는 예. 탄핵이 가결로 갖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턱걸이로 가결되느냐하고 압도적으로 가결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고 한다면 친박에서 어떤 반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압도적으로 가결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법원이나 대법원과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체가 압도적으로 가결했다는 것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가결이 의미야만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고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심리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일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야랄지 아니면 탄핵에 대한 국민의 어떤 저항 그런 것 촛불 민심 자체가 거대하게 불타오르면 헌법재판소에 거역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심리도 빨리 진행할 뿐만 아니라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우석 부소장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네. 통과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김광삼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결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결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야당 의원들이 다 사퇴서를 예. 썼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뭐 행정부와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결되는 범위에서 예. 몇 표 정도를 얻느냐 이 게임인데요. 지금 보통 예상하기로는 뭐 200표에서 230표 정도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압도적인 거는 230표를 넘을 경우입니다. 그게 70명 정도로 생각하는 친박 진영이 깨질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시 결과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탄핵 결과에 압도적이라고 하는 게 뭐 헌재 그 영향력을 미친다 또는 민심에 영향력을 미친다. 왜냐하면 지금 민심은 엄청나게 뜨거운 거는 우리가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도 탄핵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건데 그거를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보류적이고 유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여당의 당권 주도권을 얼마나 그 표에 의해서 계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예. 지금 새누리당이 128명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 64명 그 반인 64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236표 정도가 나와야 해요. 예. 그러면 그 이상이 나오면은 친박은 주도권을 잃는 거고 예. 그 밑으로 가면은 뭐 일단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을 좀 추스리면서 갈 수 있다. 아니면은 이게 분당으로 가면은 정말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상황이. 예.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여당인 집권당 여당인 이유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인데 네. 그 여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것, 탈당시키지도 않고 탄핵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일종의 여당 포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여당 의원들은 선택을 해야 해요. 이 당을 남을지 아니면 대통령을 나가라고 할지. 그런데 나가라고 하기 전에 탄핵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여당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다른 집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났든 탈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그 분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분당을 할 때 얼마나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3당이 생길 것이냐, 제2여당이 생길 것이냐. 여당이 아니죠. 예. 제2 보수 정당이 생길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표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 실제로 이 비주류들 중에서도 두 부류를 나누입니다. 예. 한 부류는 탈당을 하겠다라는 쪽과 그냥 잔류하겠다라는 쪽이 있어요. 그게 숫자가 얼마나 될지 그것이 이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이정현 대표를 만났을 때 헌재 결정까지 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것도 가정적인 질문이겠지만 만약에 탄핵 후에 하야를 선언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탄핵 후에 대통령이 하야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뜨거워요. 야당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를 즉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하야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새누리당에서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건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대립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대한 사상 초유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법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대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사실은 탄핵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자체는요.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때 예. 이걸 파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탄핵제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예. 이 규정 때문에 하야할 수 없다는 근거로 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주류는 하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위에 상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누가 수리를 하고 안 하고를 볼 수 없는 것이고 네. 일반적인 선출직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랄지 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원래는 공무원들은 재판 받는 중에 사표 수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은 예. 다 사표 수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하야 자체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가 있고 예. 또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좀 상관이 없게 봐야 한다. 그래서 하야는 가능하다.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상당한 국회의원의 율사 출신들도 대부분이 이제 하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설사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야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하야하면은 네. 헌재에서 심판을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 탄핵 절차를 하는데 하야를 해버렸으면 네. 이제 파면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법에서요. 어떤 뭐 민사소송이 됐건 형사소송이 됐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예. 재판을 할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거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을 강제로 파면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만둬 버렸다? 예. 그러면 사실은 파면의 대상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네. 탄핵 절차가 중지돼야 한다. 예. 그런 뭐 이건 법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미 탄핵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는 이미 정지되고 중지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조로 그게 법적인 논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하야와 야당에서 하야와 탄핵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죠. 야당 그 대통령이 하야의 일정을 국회에서 정해주면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린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탄핵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탄핵을 하고 다시 하야를 요구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 야당의 그 하야 주장은 결국은 차기 대선 전략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탄핵이 가결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요. 이거는 탄핵을 끝까지 가가지고 이건 헌재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중간에 하야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도 그런 논리적인 판단, 법적인 판단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 문재인 대표나 그 야당에서 이거를 좀 국민의 입장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계속 끌고 나간다. 이 분위기를 끌고 나가서 하야를 시키고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하는데 예. 그 2달 아니면은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검증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부족하다. 당내에서도 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역시 그 야당이 제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서도 예. 당내 경쟁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일정 정도 이것을 선호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면에서 이 드라이브 자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고려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험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래 간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이 됐건 기각이 됐건 받아들이건 그 기간을 언제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국가의 운명이 굉장히 그 붕 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예, 예.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정치의 사법기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형사소송법을 따르긴 하지만 그걸 꼭 그 어떤 증거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랄지 재판 절차를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 재판 절차를 그대로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를 그대로 원용을 하게 되면 예. 이거 뭐 몇 년 걸릴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의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탄핵과 하야의 부분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말을 좀 그랬는데 그러면 탄핵으로 갔을 때는 어떤 보면 시간적인 문제, 예. 물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탄핵을 받아들이냐, 기각하냐, 기각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걸 확정을 시키고 또 굉장히 대통령의 하야가 됐건 탄핵이 됐건 빨리 갈수록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1위를 달리기 때문에 예. 빨리 조기 대선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살펴봐야 하는데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이 얘기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키도록 유리하게 국민을 끌겠다는 그런 욕심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야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너무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좀 빨리 나올 것 같다랄지 아니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예. 내가 볼 때는 즉각적인 하야를 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상황에 봅니다.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탄핵 직전에 하야할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를 좀 남겨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하야하는데 사실은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법적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끝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계속 기다릴 가능성이 크고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린다랄지 아닌 것 아니면 같은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네. 하야 카드를 하야를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사실은 지금은 주도권을 청와대나 여당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주도권을 발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금 야권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 김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야당에서 충분히 고려했을 텐데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또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다. 네. 이런 경우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 부분은 그 하야를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하야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하야까지 논의할 수 있다.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 협상에 응했어야죠. 그러면은 이런 혼란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하야해라. 언제까지 하야해라 하면은 지금 촛불민심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탄핵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혼란을 과연 그걸 진짜 그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고 예. 사실 이때 탄핵이 되자마자 된다고 해도 하야를 주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박이라는 예. 거죠.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협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 그 김무성 대표가 아까 오면서 저기 비주류 김무성 대표도 예. 이 결과를 여도 야도 수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탄핵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요구이고 정치권에서 마땅히 해야 할 거고 예. 야당에서도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 상황 또 무정부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 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저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제 법리적 해석까지 이제 또 해보고 있는데 탄핵은 왜 헌재라는 사법기관을 통하고 또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통해서 이중 장치를 두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뭐 탄핵의 대상이 그 대통령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국무총리랄지 국무위원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어느 한 기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파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설사 의결을 한다. 국회에서 어떤 탄핵에 대한 찬성에 대한 의결 자체는 예. 굉장히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 자체 내에서 다수당이 특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 협잡을 해서 예.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네.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최순실 관련된 국정농단이 명백하니까 예, 예. 사실 탄핵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번을 통해서 저 대통령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협잡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걸 가결시키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아니다. 법적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볼 수 없다. 네. 그러면 또 기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견제 장치도 그렇죠. 이중 되는 거네요. 견제 장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바로 헌법재판소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정치적인 의미를 좀 하자면은요. 상권 분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행정부의 수장은 입법부 해상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헌재를 둔 이유는 헌재가 헌법을 그 기준으로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다툼이 있을 때 예.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 이런 의미를 우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이제 헌재에게 또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탄핵이 근데 가결되면 이제 저희가 앞서 기사로 내보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업무가 즉각적으로 정지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지금 현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권한대행 하는 게 맞죠.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국민이 뽑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대통령 임명한 한납 국무총리가 예. 이걸 다 행사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탄핵 때 2004년 노무현 탄핵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네. 아마 전체적으로 황교안 총리 전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 자체가 황교안 총리 자체를 박근혜 네. 대통령과 동일시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총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탄핵이 가결돼 버리면 국무총리 임명을 누가 합니까? 새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각도 이대로 가야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예, 예.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각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각의 진영을 다시 짜는 것은 법리적으로 저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내년 1월 31일 날 예.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재 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요. 예. 또 1월 중순쯤에서 이정미 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그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는 탄핵안이 문제죠? 계속 네. 심리가 된다고 하면 황교안 총리가 기르면 한 8개월 할 수 있어요. 예. 대선까지 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헌재 가는 길이 180일이니까 헌재 예.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네. 그럼 6개월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선은 2개월 내에 하잖아요. 예. 그럼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8개월에 불과한 국무총리가 예.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에요. 네. 그럼 6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느냐? 이건 사실은 현실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 거죠. 법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권한은 있죠. 권한은 있죠. 예.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형식적 법적인 논리는 맞지만 예. 근데 그 부분이랄지 그것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현재 어떠한 국정 수행에 있어서 황교안 네. 국무총리가 이걸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뭐 가능하더라도 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야당이 이걸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 하지만 총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가결된 이후에 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국정 운영의 어떤 변화 과정에서 혼란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부자연스러운 건 맞죠.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해서 그 총리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게 그 대통령의 심판을 맡긴다. 이건 예. 논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죠. 문제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게 야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정치 원로들도 예. 빨리 이거 탄핵 절차 멈추고 예. 총리부터 바꿔라.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갔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즉시 하야를 얘기하는 그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좀 계속 야당을 지금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해법을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당에서 결국 해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야당에서 지금 이 명확한 문제를 계속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민들이 또는 언론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너무나 무책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예. 사실 지금 원인 제공을 했던 그쪽에서 야당에서 예. 사실은 이 황교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네. 입장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뿐이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지만 네. 그 직위 자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탄핵 표결을 들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게 국민들한테 합당한 도리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제 시기를 좀 놓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염두에 둔다랄지, 예.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 반드시 거국 중립 내각을 일단 꾸렸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초기에 우왕좌왕하면서 그 부분을 놓친 것은 뭐 야당의 어떤 잘못 있지만 탄핵이 또 이렇게 빨리 가리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야를 요구했었고요. 예. 그리고 탄핵이 사실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갑자기 시작된 이유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김무성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하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탄핵의 주도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말을 하자마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갑자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탄핵 자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주를 김무성 대표랄지 친박의 비박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불이 타올라서 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탄핵이 되다 보니까 예.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촛불 민심이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가면서 네. 야당을 압박한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거구 중립내가 이 얘기했다가는 시간만 흘러가고 결과적으로 유탄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탄핵부터 하자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법은 없어요. 일단 탄핵을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가결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중간에 뭐 의사가 바뀐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결국 탄핵 아니면 하야인데 둘 다 권한 대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에서 탄핵을 갑자기 했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하야를 한다라고 해도 2달 동안의 그 국정 공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한 대행은 있어야 하는데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 다음 정권을 맡기기에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사실 뭐 그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탄핵에 대해서는 95%뭐 엄청나게 찬성을 하지만 야당의 지금 행태들을 보면은 내켜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를 밟을 때도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좀 안정감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총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본인이 내려놓지 않는 이상 계속 내정자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정제 신분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김병준 총리가 어떻든 간에 김병준 총리가 지금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또 법적으로 내일 탄핵이 가결이 돼버리면 네. 법적으로 또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일각에서는 황교안 총리보다는 그래도 김병준 내정자가 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뭐 김병준 내정자가 나는 사퇴하겠다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계속 간다거나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네. 김병준 전 총리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네. 법적인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김병준 내정자가 예. 뭐 이거 좀 약간 네. 수습을 좀 하면서 내려놔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표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그 표결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실상인데 이게 이제 그 투표 용지를 인증샷으로 공개하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야당 내에서 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전자투표로 그냥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이 그 민주주의 투표의 4대 원칙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예. 그런데 헌법 이전에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선거, 비밀선거, 뭐 자유선거 이게 그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밀선거라고 하는 원칙은 예. 어찌됐든 좀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발상 자체는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면피용으로 좀 쓰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엄청난 쓰나미를 예. 견딜 방법도 없는 거고 네. 그게 만약에 그 통과됐을 경우에 탄핵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그걸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편에 대해서 그 여론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밀 그 투표의 원칙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또 재발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대선이나 총선에서 국민들이 인증사 찍는다고 할 때 예. 선관위에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회 유권 해석을 할 때도 예. 이거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유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장께서도 좀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점잖게 타이르고 그러면서 예.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음 정권, 이번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 정권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글쎄 생각이 뭐 듭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할 때 인증샷 찍으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건 불법 아닙니까? 네, 법질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예, 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그 투표한 용지를 촬영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죠.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약간 이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사실 무기명 투표잖아요. 예. 근데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투표를 했는데 예. 그걸 찍어서 인증을 한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기명 투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가결되는데 정말 한두 표, 두세 표 차이로 됐다고 해봐요. 네. 아니면 인증샷을 찍은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20명 돼요. 네. 그런데 200명에서 한 20명 정도 좀 넘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와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효다는 규정은 없지만 예. 그런데 그런 법을 주의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증샷을 찍는 이유가 예.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늘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증샷을 찍을 정도의 국회의원은 다 찬성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히 친박이랄지 그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단지 논란의 여지만 남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인증샷을 하지 않는 게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인증샷을 하기로 하면은 효과 있겠죠. 예. 그렇지만 찬성하는 의원 위주의 몇이 인증샷을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실제 그렇게 뭐 봅니다. 김우석 부소장께서도 그거 면피용 아니냐, 나중에 부결될 때를 대비한 어떤 그런 면피용이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나는 찬성을 했다. 예. 그걸 갖다 명백히 밝혀서 나중에 혹시 부결되고 나서 예. 어떤 후폭풍에 대해서는 좀 안전지대로 가고 싶다는 얘기죠. 예, 한편 이번 주말에도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열릴 예정인데요.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만약에 된다면 촛불이 조금 수그러들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내일 결과를 봐야지 예. 알겠지만 예. 만약에 부결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야 뭐 당연한 예. 거고 가결됐는데도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리에서 얘기를 할지 예. 사실 그것도 즉시 퇴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네.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용히 나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명예롭게 나가는 그런 꼴을 못 보겠다고 하면서 하야하지 말아라, 탄핵하겠다라고 해놓고 탄핵 절차를 밟고 그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예. 과연 나와서 즉시 퇴진을 얘기하는 게 민주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사실 그거는 최종심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결국 광장에 나오는 국민들도 국민이고 그냥 안 나오는 대부분 많은 국민들도 국민인데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얘기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만약에 즉시 퇴임, 즉시 하야라고 하는 것들이 예. 전면으로 나섰을 경우에 그 반작용이나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요. 예. 일단 즉각 퇴진, 즉각 하야로 촛불은 갈 겁니다. 예, 그건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랄지 당연히 새누리당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한데 이제 탄핵 가결이 됐을 때 과연 촛불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향방을 좀 주시해야 한다 보는데 예. 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탄핵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예. 또 계속적으로 즉각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촛불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또 촛불 시위 입장에서는 탄핵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촛불 집회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헌재 앞에 촛불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헌재 앞에 촛불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제 헌재 자체 앞에는 좁으니까 결국 광화문과 같이 연계해서 예. 촛불 집회는 아마 탄핵이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는 예.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표결 앞두고 바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결과를 두고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부소장님. 일단은 지금 저 잔불을 꺼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확 달아붙었는데 내일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좀 불안정하게 생각했던 세력, 그 사람들, 국민들 예. 지금의
이게 혼란 상황이 좀 내키지 않았던 그 국민들,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네네. 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소폭 상승했다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야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다. 그런 사실은 이게 중립 지역에 있긴 했지만 야권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분이 결국 이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마지막의 선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의사 표시를 좀 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저 지금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이 흐름을 잘 탄 나름대로 잘 활용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서 대선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대선 레이스를 갈 텐데 대선 레이스에서 지금 이 불안정한 리드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 그건 좀 지켜볼 수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그 재미를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그 시장이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탄핵 기간에. 그런 면에서 양대 축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3파전 정도로 가가지고 일정 정도 대선 레이스에서 뭐 서로 합종 연행을 하든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5월 동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했을 때는 내린 상황에서는 각자를 향해서 좀 많이 견제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같은 야당인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2.1%, 3.2%포인트가 또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당 자체는요 현재 어떤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한번 약간의 탄핵에 대해서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국민의당 자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국민의당에 떨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갖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강성적으로 나가면서 탄핵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당의 국회의원 수랄지 당의 규모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더군다나 그 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라는 아주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저기에서 좀 약간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다음 그리고 국민의당보다는 이제 좀 앞서 있는데 이제 저 정도의 새누리당의 지지가 이루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일단 뭐 유승민 의원이랄지 김무성 대표랄지 비주류, 그러니까 탄핵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비주류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정도의 어떤 지지가 나오는 것이지 만약 이게 분당이랄지 탈당으로 쪼개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잔존하는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행성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젠 차기 대선 주자 2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기문 총장이 지금 상황에서 뭐 그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는 참 딱한 일이에요. 사실 2월 달에 언제 들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많이 해볼 거예요. 이 대선을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어떤 국내 정치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력하고 같이 연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지금 반기문 총장은 뭐 어찌됐든 2위란 말이죠. 그런데 2위라고 하는 그 그룹이 결국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반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기문이 들어오자마자 나름대로 자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재미를 못 봤어요. 예. 시세 말로.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약진을 했으나 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야권 주자들이 각계약진을 하는 동안 네. 보수 진영의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수 진영의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적절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한계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예. 국민적으로 그 빚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절한 스탠스에서 제3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수층, 이 갈데 없는 보수층을 상당 부분 모아가지고 약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총장 발언 하나만, 최근 발언만 하나 짚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세력 재편이나 이제 중도신당 이런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날 대신에 발언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반기문 총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에서 굉장히 추측이 많고요. 예. 또 측근들에 의해서 또 많이 와전되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저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반기문 총장은 지금 어느 쪽의 스탠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반기문 총재의 어떤 잠재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전에는 이제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힘을 받는 그런 반기문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반기문 총장은 당연히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 결별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세력을 끌고 가느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 탄핵 정국 전부터 예. 제3지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면 국민의당이랄지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그래서 합쳐서 사실 제3지대를 만들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예. 다음 대선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친박계가 저렇게 몰락하고 가면서 또 네. 비주류가 지난번 탄핵 때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때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상당히 이미지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그랬잖아요. 절대 새누리당과 연합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3지대로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3지대 모여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랄지 반기문, 김종인 여러 가지 손학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 거기서 만약에 대선의 경쟁을 치러서 나가보면 사실 문재인 대표가 충분히 겨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탄핵 과정에서 또 비박계가 약간 흔들리면서 예. 굉장히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리하자면 어떤 세력을 디딤돌 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디딤돌을 하지 않고는 네.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반 총장의 발언까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